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6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계빚은 1,930조 원에 육박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역대 최대인 36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2차 전지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주는 급락세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영끌 열풍에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빚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가계빚이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92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42조 원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빚은 크게 가계대출과 결제 전인 카드 대금을 합친 지표인데요. 이 중 가계대출이 가계빚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07조 원으로 1년 사이 약 40조 원 증가했습니다. 결제 전 카드 대금은 지난해 연간 약 2조 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1년 새 가계빚이 급증한 배경도 분석해 주시죠. 네, 수도권 영끌 열풍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대출 규제 전인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막차 수요에 따라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각각 16조 원, 19조 4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인 4분기에는 약 12조 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60조 원 늘었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가계부채의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연초 영업체계로 대출 관리가 다소 완화가 됐고 가계부채 상황을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가계대출 중 상호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의 대출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0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는데요.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일부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속에 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지난해 은행들에서는 일제히 대출 제한이 심해지고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금금리를 시작으로 금리가 인하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은행권에서 또 예금금리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SC제일은행은 어제부터 거치식 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SC제일의 퍼스트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로 0.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4일 예금 상품 3개의 기본금리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이로써 4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3%로 집계됐는데요. 전달 취급된 금리의 평균값보다 0.2%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최근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여전히 예금금리 인하폭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다만 연초부터 은행 간 대출 경쟁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은행은 이자 지원금이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대출 모집 이벤트를 약 6개월 만에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경영 목표가 초기화된 가운데 은행들도 자산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마케팅이나 금리 인하로 대출 경쟁이 본격화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불안으로 트럼프발 관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가 범부처 수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는데 먼저 자세한 대책의 내용을 정보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여기에 오는 4월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관세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대응해 정부는 무역금융의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을 투입합니다.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10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자동차, 2차 전지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엔 무보 한도를 2배 확대합니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입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위해선 피해 분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합니다.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감면 시점을 앞당기는 동시에 복귀 시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확대합니다. 정부는 관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남미, 중동 등으로 수출할 시 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등 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또 조만간 잇따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통상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미국 내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 모습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움직임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죠. 어떤 내용으로 통과됐습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습니다. 대상 기업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와 위탁 연구, 인력 개발비 등입니다. 오늘 통과된 K-칩스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 법안 통과에 거의 8분 응선을 넘은 셈인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수혜가 기대됩니까? 네, 반도체 R&D 시설 투자의 경우 기존엔 대기업은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 투자 분야 세액 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들여짓는 차세대 R&D 단지의 경우 현행 공제율은 1%에 불과해 세액 공제 금액은 2천억 원입니다. 공제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4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e스포츠 대회 운용 비용 세액 공제도 신설하고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급기야 골드바 공급까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러자 자금이 달러 예금과 골드뱅킹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우선 달러 예금에는 자금이 얼마나 몰렸습니까?
네,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676억 5,20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6.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월말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말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당시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47원에 그쳤던 반면 이달 1에서 14일 평균 환율이 1,450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원화 환산 시 잔액은 당시보다 15조 원 가까이 큽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에 더해 미국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앞두고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행의 금 통장도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모두 9,0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장 계좌를 통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골드뱅킹의 잔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골드뱅킹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증가했고 지난 14일 기준 지난해 말보다 15.3% 늘어났습니다. 골드바 판매액도 일부 은행이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이달 1에서 14일 판매한 골드바는 모두 502억 1,328만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코스피는 2,620선에서 등락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입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후 3시 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5% 오른 2,62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2천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2천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TA항공을 둘러싼 1,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대명 손호그룹은 TA항공을 대상으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는데요. TA항공은 20% 떨어졌고 TA홀딩스는 22% 급락한 730원대에 대명 소노시즈는 12% 떨어진 1,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오른 77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환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2원에 출발한 뒤 1,445원대에 거래 중인데요. 1,441원에서 1,444원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간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의 발언이 있었지만 환율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는 기준금리에 대해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확신이 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신중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코스피 시총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3조 원을 더 매입하기로 하면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자사주 관련 삼성전자 움직임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는 20일까지 3조 486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내놨던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한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해당 자사주 중 5천억 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 5천억 원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이사회에서는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논의도 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은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배 상담역 사내이사 대신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등기이사 복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검찰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죠. 앞으로 공매도 거래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매도 관련 규정 정비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규정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네, 먼저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법인, 기관 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후 매 영업일의 잔고와 대차 거래 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이 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지적받던 공매도 목적의 거래 조건도 통일했습니다. 개인과 동일하게 기관과 외국인 역시 상환 기간을 90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협의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시 법인과 증권사에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자는 전환사채 CB와 신규 인수권 부사채 BW를 발행공시 다음 날부터 금액공시 전날까지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주 차익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됐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주요 국내외 기관 투자자는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지난해 7월 그룹의 계열 분리로 형제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형인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중공업이 담합행위와 하청업체 갑질로 연이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기업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어떤 일입니까? 네, 효성중공업이 LNG 발전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에 있어 본인들이 내야 되는 사업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대납시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지난 2021년 말과 2022년 초 두 차례에 걸쳐 A 하도급 업체가 다른 두 업체에게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신 내도록 말로 지시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 2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부당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임직원은 대납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나 사후 정산해준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피해 업체의 대납 비용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시정 명령만 부과했습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효성중공업은 뭐라고 소명했습니까? 네, 효성중공업은 피해 업체에게 공사비를 초과 지급한 게 있어서 그걸 돌려받지 않고 다른 공사대금을 내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 측의 해명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불과 2달 전에도 다른 회사들과 한전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이때도 효성의 과징금이 111억 3,700만 원으로 적발 기업 중 가장 컸습니다. 2018년엔 원전 부품 담합, 2021년엔 열병합 발전소 전기통신 설비공사 입찰 담합 등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담보 부정 제공 등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징역 4년과 벌금 185억 원, 추징금 1억 2,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전 나온 판결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아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상상인 주식 시세 조종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시킨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유준원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약 135억 원과 추징금 1억 1,2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미 주력 계열사인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다만 유준원 대표가 금융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상인 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이 인수를 타진해왔잖아요. 이 인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OK금융은 약 열흘 전에 상상인그룹에 인수 희망가를 2,200억 원 안팎 수준으로 전달 완료했습니다. 상상인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인그룹은 최소 3천억 원에 매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간극이 큰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의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 타진 당시 우리금융 측 인수 희망가는 2,500억 원대였는데요. 당시 협상도 상상인과의 매각 희망가 차이로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K금융의 이번 실사 결과 재작년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자산 가격이 300억 원 정도 깎인 상태라서 현재 시장에선 2023년에 팔았어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집안에 불이 났는데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이 안 열린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중국산 도어록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견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가 발생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요. 시험 결과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 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더 큰 피해 위험이 지적됐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으로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단자가 없어 문을 열려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 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소비자원은 문제의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고 알리는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는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불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는 경우 KC 안전 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대기 순환이 잘 이루어져 공기질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미세먼지 없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